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장 부모 자녀 관계 중심의 부모 교육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부모 교육 이론에서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자녀 영역의 평등성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기노트의 인본주의 이론, 세 번째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네 번째는 번의 교류 분석 이론, 다섯 번째는 행동 수정 이론, 여섯 번째 기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까지만 좀 우선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 양육 평등성 이론, 기노트,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까지 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그쵸? 다음 주에 번외 교류 분석 이론, 행동 수정 이론, 기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평등성 이론입니다. 자녀 양육의 평등성 이론입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자녀 양육의 평등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아들러와 드라이커스입니다. 특히나 드라이커스는 아들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안과 의사로 시작했다가 점차 심리학의 그 정신과 쪽에 좀 관심을 보여서 그 정신과 쪽으로 이제 전향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신과에서 한 획을 그은 또 누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와 굉장히 의학적인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해요.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심리적인 힘을 추구함으로써 완전해지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성 추구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는 존재로 보았는데 이러려고 하는 이유는 타고난 열등감이나 부적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보았어요. 이제 인간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고 부적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해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인의 행동의 어떤 결과를 원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에서 찾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적응적인 인간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추구하는 이런 적응적인 인간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소속되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를 사회적 관심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소속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사회의 어떤 관심을 사회에 소속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속되려고 노력했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유능하게 되지만 또 소속되려고 하다가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딴 길로 셀 수가 있죠. 잘못된 목표를 가져서 사회에 잘 소속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이 사회에 소속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인간들은 한다라는 것들을 되게 강조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간을 능력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노력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요.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성격상의 생물학적 요건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아들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했죠. 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힘을 강조했지만 아들러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성장의 힘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서 능동적인 자기 성장의 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 또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라는 과거 지향의 어떤 그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했던 것인 반면에 아들러는 미래를 향한 동기와 목표 추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접근 방법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들러의 경우에는 인간은 변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노력하고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프로이드보다는 굉장히 학교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어떤 이 개인적인 심리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커스예요. 이 드라이커스는 아들러의 제자였어요. 이 아들러의 이 개인 심리학을 부모 교육에 접목시켜서 굉장히 유용한 부모 교육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결혼과 가족의 상담, 교육, 정신요법 등의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동과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드라이커스는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아들러의 평등주의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아동과 성인은 동등하다라고 보았던 거죠.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모가 굉장히 전통적인 그 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도 변화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관계에 근거해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인간은 아동과 성인은 인간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주의 이론을 강조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부모교육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내 뭔가 나의 어떤 부속품 이게 아니라 그쵸?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본 근간에 두고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지도의 목표를 내적 통제, 아이가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이는 사회에 소속하려고 하는데 올바르게 소속될 수 있다. 아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적 통제가 가능한 아이로, 그리고 행동의 동기 유발을 자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기본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가지고 행동의 어떤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아동의 지도를 목표로 삼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의 평등성 이론,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장착하고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부모교육, 즉 평등성 이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평등성 이론의 기본 가설은 뭐예요? 아동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아이는 사회적인 존재, 소속하려고 하는 존재, 뭔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점차 만들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 행동에는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행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동이 행동한 것은 소속감을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꾸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번째 문제 행동은 낙심한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소속하는 방법을 이제 건강하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못 소속감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되고는 싶은데 어떻게 소속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행동이 낙심한 아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능력은 다르지만 그 가치에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가설입니다. 그쵸? 아이들은 능력은 다 다르지만 그 가치에서는 동등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쵸? 힘이 있는 존재로, 또 능력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도 어때요? 힘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봤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우리가 평등주의, 민주주의 부모교육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한 아들러, 또 드레이커스의 영향을 받은 딩크 메이어와 맥케이에 의해서 스텝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이론에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딩크 메이어 맥케이가 스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스텝은 뭐냐면 System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경우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번안이 돼서 나온 거예요.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텝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9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자녀 행동에 대한 이해, 그쵸? 두 번째 주에는 자녀와 부모 자신의 이해, 세 번째 주에는 격려, 자신감과 가치관 길러주기, 네 번째 주에는 반역적 경청하는 것, 다섯 번째 주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거, 대안 찾는 거, 부모와 생각과 느낌 표현하는 거, 부모와 생각과 느낌 표현하는 거, 그쵸?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여섯 번째 주는 이제 책임감 훈련이에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또 일곱 번째 주는 자연적 논리적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리고 여덟 번째 주는 가족 모임, 아홉 번째 주는 자신감 개발 및 잠재력 발휘 뭐 이렇게 해가지고 9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만든 이 프로그램의 9주 프로그램을 딩크 메이와 맥케이가 스텝이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텝의 그 이론을 좀 보면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인다라고 한 거는 뭐예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건 아이들이 어쨌든 소속하고 싶은데 소속하고 싶은데 소속감을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소속되려고 하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소속을 하려고 하냐면 무능함을 보인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관심 끌기 행동을 하면서 소속되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보복하면서 소속되려고 한다거나 힘겨루게 하면서 소속되려고 한다거나 하는 잘못된 어떤 소속감을 보이는 방법 때문에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조금 잘 살펴보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따르면 자녀 행동의 이해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녀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설명해 놓았어요. 자녀의 목표예요. 자녀의 목표는 아이들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관심을 끄는데 왜 관심을 끄느냐? 그쵸. 뭔가 소속되려고 할 때, 그런데 그 소속됨이 잘못된 거죠. 그쵸? 이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행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또는 힘을 행사해요, 아이들이. 이럴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힘을 행사할 때 자녀와 싸우기보다는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자녀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보복하는 거. 이럴 때는 복수로 대응하기보다는 무시하도록 하는 거. 신뢰와 상호 존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아이가 무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녀의 장점을 찾아가면서 격려해주는 거. 약간의 진전이라도 보이면 놓치지 않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체계적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이에요. 이 스텝에서 말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에 대해서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관심 끌기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나는 주의를 끌 때만 소속될 수 있어. 비록 그것이 아빠 엄마를 곤란하고 힘들게 해도 관심을 끌어야 해.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관심 끌기가 되는 거예요. 자, 힘 과시하기입니다. 나는 대장이 되어야 소속될 수 있어. 이렇게 좀 잘못된 소속감을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져 내가 엄마 아빠와 싸우게 되면 나는 힘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자, 안갚음, 보복하기죠.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엄마나 아빠에게 상처를 주면서 소속될 수 있어. 부모도 나처럼 상처를 입어야 해. 이렇게 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무능감 보이기예요. 자, 나는 엄마 아빠에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소속될 수 있어. 사실 내가 뭔가 시도하다 실패하면 나는 소속되지 못해. 그러니까 무능해 보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속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의 목표에 깔린 이념에서 더 나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어쨌든 긍정적인 신념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이 스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끌기입니다.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바퀴 빠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당장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귀찮다고 느끼면서 얼른 고쳐줘버려요.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자기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강화할 뿐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귀찮다고 느끼면서 바쁜데 그런다고 야단쳐요.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자기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다 들어줬어. 그쵸? 짜증을 내던, 얼른 고쳐주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람직한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아이에게 눈을 돌려 관심을 보이고,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혼자 고치고 있으면 곧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요때 관심 끌기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가능한 한 잘못된 행동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관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때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의 예입니다. 상황인데요. 아이는 자전거를 한 번 더 타겠다고 약속해놓고서 계속 빙빙 돌며 그만 타고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 한번 볼게요. 힘겨루기, 같이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잔소리를 한다. 또 계속 못 들은 척하면 힘겨루기를 하겠죠. 자, 반응 두 번째를 보면 잔소리 지쳐서 화가 난 엄마는 들어오지 못하겠어? 라고 야단치면서 아이 팔을 잡아당겨요. 자, 싫어요 하면 아이는 피해 다니며 힘겨루기를 더욱 교모하게 하죠. 자, 이 힘겨루기는 어때요?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는다는 것처럼 엄마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위협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힘겨루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직하는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담담한 어조로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랑 너랑 지금 누가 이기나 해보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힘겨루기 하려고 하는 거지? 엄마는 알고 있어. 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자, 엄마는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어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 라고 하며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하고 이제 관심을 끊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힘겨루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협조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 엄마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 힘 겨루려고 하는구나? 알았어. 자, 엄마는 이제 너랑 약속했고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 않겠어. 엄마의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들어갈래? 라고 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래서 조금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협조하게 함으로써 힘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보복하기입니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이는 조용히 놀고 있는 동생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요.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엄마에게 엄마 나만 여다 주고 엄마 미워요 라고 말해버려요. 자,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 한번 볼게요. 자, 넌 못된 짓만 하는구나. 엄마에게 무슨 말버릇이니? 반응 두 번째 볼게요. 그래, 엄마가 미우면 너 어디 엄마 없이 살아봐라. 엄마는 몰라. 자, 어때요? 아이가 엄마 미워요 하고 보복하면 부모도 똑같이 보복하고 있죠. 자, 부모는 깊이 상처를 받고 자녀와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안 되겠죠. 자녀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가 뭔가 부모에게 애정을 받고 있다? 부모가 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자, 바람직한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엄마가 너만 미워한다고 생각했구나. 아니야. 엄마 너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껴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보이기입니다. 상황 한번 볼게요. 아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겨달라고 가만히 서 있어요. 엄마는 신으라고 하고 아이는 자기 혼자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서 있어요. 속 터지죠. 자,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볼게요. 반응 첫 번째 보면 아이를 딱하게 생각한 나머지 답답한 마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신겨줘요. 반응 두 번째는 그것도 혼자 못 신니? 하면서 화내면서 야단치고 결국은 신겨줘요. 자, 그럼 아이는 어때요? 결국은 자기가 무능함을 보여서 신발을 신겨줘요. 자, 그러면 아이는 다시는 자기 혼자서 신발 신으려 하지 않겠죠. 자, 이 무능함 보이는 것은 부모가 절망하고 포기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얘는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도 아이도 힘든 상황이 이 무능함 보이기인데 이 무능함을 보이는 아동을 개선해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나 못해, 무능함을 보이는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시도라도 격려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반응을 한번 볼게요.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주고, 그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노력을 격려해주는 거죠. 신발 신는 걸 천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노력하려고 할 때, 그쵸? 이 아이의 노력을 격려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스텝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반영적 경청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첫 번째 단추를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가 감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해서 말로 표현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영적 경청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 자녀의 문제를 관심 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의 문제를 한마디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영적 경청을 적극적으로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반영적 경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반영적 경청과 반대되는 폐쇄적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시 그애 놀지 않을 거야. 폐쇄적인 반응,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죠. 잊어버려. 그런 애는 그 애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개방적인 반응. 너 그 애에게 정말 화가 났구나. 자, 이렇게 개방적인 반응이 반응적 경청.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나는 오늘 학교에 가기 싫어. 철수는 나쁜 애야. 폐쇄적 반응 보면 학교에 가야지. 그게 법이야. 애들이 할 말을 잃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개방적인 반응을 보면, 반응적 경청 결과를 보면, 철수가 너를 괴롭힐까봐 두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예요. 너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엄마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자, 이렇게 좀 열린 아이의 어떤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개방적인 반응적 경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반응적 경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텝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격려하기예요. 자녀의 노력과 성취 등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격려해주는 행동, 아이를 수용해주고 믿어주는 부모의 태도, 이게 이제 격려하기입니다. 이 격려하기는 칭찬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통제 방법, 격려는 내적 통제, 그쵸?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은 외적인 통제예요. 외부에서 아유 착하다, 예쁘다, 똑똑하다, 넌 천재야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기준, 외적 평가. 평가 기준도 내적인 평가. 얘는 칭찬은 외적인 평가. 향상 기준은 노력과 향상. 또 칭찬은 잘된 완성된 과제에 대한 보상. 그쵸? 기여를 보면 장점의 공헌, 기여점. 개인적 이익의 우선.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격려하기는 뭔가 내적으로 이 아이가 통제되는 내부의 힘. 그래서 이 아이가 실패를 해도 실패할 수 있지. 열심히 하면 또 할 수 있어. 라는 힘을 키워주는 반면에 칭찬은 외적으로 통제가 되고 외적인 평가가 돼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통제, 외부의 평가가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어때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격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똑똑하다, 너 천재야가 아니라 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예쁘구나. 왜 배우들이 공항 그 비행기 탈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배우들은 예쁘다, 얼굴 천재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공항에 갈 때도 그 무심한 듯 하지만 어때요?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무심한 듯 하지만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어, 배우는 예쁘다. 이런 외부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 무너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칭찬 때문에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와 칭찬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칭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자녀가 받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이가 이제 부모가 너는 100점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100점 맞았어. 최고야. 최고야, 최고. 100점 맞았어.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칭찬은 일종의 보상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 판단이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또 똑똑하구나. 천재구나. 자, 이렇게 외부의 판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참 착하구나. 자, 그럼 어때요? 얘는 착해야 돼요. 얘는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넌 똑똑하구나. 이러면 얘는 50점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바깥에서의 판단의 의미가 담긴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칭찬은. 그리고 뭔가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보상으로. 자, 칭찬에 의해서 자녀가 받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 그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기준과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0점을 맞았어요. 넌 100점, 역시 넌 똑똑해. 넌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지. 자, 이러면 얘는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더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보다 낮은 걸 선택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난 똑똑해야 되는데 어려운 걸 선택했을 때 100점 못 맞으면 난 똑똑한 애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들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요?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틀려서 100점을 못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난 똑똑하지 않은 건데 어떡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 어쨌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기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들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을 만들어요. 그쵸? 두 번째는 자기평가와 개인적인 이익을 되게 중시해요. 굉장히 과다 경쟁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더 예뻐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의식을 부추기죠. 그리고 타인의 희생을 중시하지 않는 그쵸? 타인의 희생을 중시하지 않는 최고의 어떤 지향, 내가 최고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개인적인 게 되겠죠. 또 경쟁적이죠. 그리고 외적 평가에 의존을 하게 돼요. 남을 기쁘게 하는 데 가치를 부여해요. 엄마가 100점 맞았을 땐 되게 좋아해. 그럼 거기에 내가 기쁜 것보다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적 통제에 의존해요. 순종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부모가 100점 맞으라고 했어? 내 100점 맞았더니 엄마가 좋아하네? 되게 나도 좋아.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칭찬은 아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격려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종의 선물이에요. 격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그쵸? 노력한 것, 특별한 재능, 성공, 실패한 것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은 성공했을 때만 받는 거예요. 그쵸? 뭔가 잘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쵸? 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선물이에요. 언제 어느 상황이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노력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격려라는 거. 또 인정의 의미가 담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어 고맙다. 뭔가를 참았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을 쓸 수 있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인정의 의미가 담겨요. 그쵸? 뭔가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격려를 받는 아이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기 존중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실패 경험에 대한 자기 극복, 제시도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칭찬은 너 최고야. 똑똑하니까 잘 풀 거야. 이러면 칭찬이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 푸는구나. 응?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푸는구나. 자, 이렇게 격려를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제시도의 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격려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쵸? 다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 평가의 가치를 부여해요. 자기 성장. 너가 노력한 거야. 너가 열심히 한 거야. 그렇죠?
네가 노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장과 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평가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 노력과 향상이에요. 노력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가치 인정을 보면 개인의 모든 일을 위해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신과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열심히 하고 쟤도 열심히 했네. 그쵸? 너도 최선을 다했고 쟤도 최선을 다했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하게 됐네. 잘하게 됐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경쟁심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칭찬하기보다는 격려하라고 하는 게 외적인 가치보다는 내적인 가치, 내적 판단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격려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굉장히 또 하기도 쉽습니다. 스텝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적인 결과, 논리적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모들은 이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이 자연적 결과에 맞닥뜨리는 것들을 좀 안 하려고 하신 경향이 있어요. 우선 보면 자연적 법칙,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유기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고 자연 도태의 논리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아동 자신이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 아이가 배가 고프대요. 아이가 배가 고프대요. 근데 안 먹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픈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인 거죠. 바깥에 날씨가 추운데 아이가 코트를 안 입겠대요. 그래서 안 입었어요. 춥겠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맞닥뜨려서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구나. 바깥에 추운데 내가 겉옷을 안 입었더니 너무 춥구나.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죠. 밥을 먹어야겠네. 날씨가 추울 때는 겉옷을 입어야겠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구 배트를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집 바깥에다 놔둔 거예요. 어때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내 야구 배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결과예요.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집 바깥에다가 막 아무 데나 놔두겠어요? 아니죠. 잘 모셔놔야겠죠. 자, 이렇게 본인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결과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자, 논리적인 결과는 자연적인 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좀 위험하거나. 자, 이럴 때 어쨌든 사회적인 법칙을 무시한 경우, 그죠? 이 가정 내에서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린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경우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법을 무시했을 때, 가정 내에서 약속을 어겼을 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체험해 보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체험해 보는 거죠. 사회적인 질서에 위반하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런 약속들은 부모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밥 먹을 때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저녁을 먹을 때 우리 조금 일찍 와서 밥을 먹자라고 했어요. 근데 매번 늦어요. 자,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너가 매번 이렇게 늦게 오니까 늦게 오면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너무 홍맹랑하게 엄마 일방적으로 너 늦게 오면은 설거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아이와 함께 합당하게 약속을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늦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 늦게 와요? 그럼 아이가 그냥 설거지 하는 거죠. 자, 설거지하는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아이는 어때요? 그게 즐겁지 않으면 이제 저녁 시간에 늦지 않겠죠. 이렇게 논리적인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들을 좀 정하시고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스스로 아이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를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논리적 결과 사용하실 때 전혀 뭐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논리적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거 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상벌과 이 논리적 결과의 특징, 예상되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상벌의 특징을 한번 보면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행동과 무관하게 비논리적이에요. 상벌은 과거의 행동을 강조하고 공공연한 무관심, 순종을 강요해요. 자, 이러면 자녀에게 예상되는 결과는 어떨까요? 반항, 안갚음에 대한 욕구, 자제력이 결핍되고 분노, 공포, 혼란, 반항,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두려움, 죄의식, 반항, 반항적인 순종을 느끼게 된답니다. 자, 논리적인 결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적인 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인권을 존중하고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해요. 그쵸? 내가 한 행동, 그리고 행위의 결과, 이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너가 나쁜 애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을 때는 그 행동을 하면 돼. 그래서 네가 고치면 돼. 이렇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건강할 수 있죠.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목소리를 존중과 선의로 나타내게 되고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녀에게 예상되는 결과는 협동, 존중, 자율, 신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자신은 수용되는 거예요.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너야. 그렇지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평가 자율적이 되고 부모의 사랑, 도움에 대한 확신, 책임 있는 결정, 더욱 유능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상과 벌과 이 논리적 결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 논리적 귀결의 원리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겠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자녀와 함께 책임의식을 나누는 것, 자녀의 행동 목표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 애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단호한 면도 필요하다는 것, 자녀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자녀를 복종시키려는 태도를 삼가고 투쟁을 거절한다는 것, 자녀들이 좋아하는 태도만을 가진 좋은 부모보다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자연적 논리적 귀결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회의입니다. 가족 모임을 위한 지침인데요. 이 스텝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만나도록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의장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문제, 계획 및 결정사항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가족 모임의 시간도 함께 정하고요. 모든 가족 구성원은 논제에 대해 제안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임이 불평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집안일을 분담할 때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필요한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회의 때 정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 모임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불평은 다음 모임까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요. 가족 모임은 집안일의 분담과 문제 해결 과정의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의 어떤 규칙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또 이 스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노트의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인본주의 이 기노트는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인본주의 부모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그 궁극적 목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저스는 성숙한 행동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 즉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 관점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부모 교육에서 자녀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교육이에요. 인본,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교육이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을 근간으로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부모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 부모 교육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한 10명에서 12명, 주 1회 90분 15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취약전,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등을 그룹으로 나눠졌고 지도자의 권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별 부모들은 원탁에 앉아서 모임을 갖고 자기 자녀의 이름카드를 놓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노트가 이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만들어낸 배경은 부모 노릇을 잘못하는 이유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또 잘못된 정보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 모델에 노출된 경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이 정보가 부족하고 본인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에게 배웠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과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 아동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능하는 사람, 그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부모 교육의 그 근본 목표는. 근데 벌써 아이들은 스스로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을 존중하는 걸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부모교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진실성, 수용, 감정이입, 책임감과 독립성이에요. 우선 진실성에서는 격려, 구체적인 칭찬, 격려, 우리 앞에서도 또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여기에서는 나전달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수용은 긍정적인 존중, 수용, 실제적인 자아와 이성적인 자아 간에 일치하는 것, 시간, 장소, 수용 수준의 불일치, 실질성의 한계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있을 거고요. 감정이입은 아까 전에 스텝에서도 이야기했죠. 반영적 경청도 또 나옵니다. 또 책임감과 독립심에서는 분명한 한계, 그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 선택의 기회 제공도 이제 이야기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진실성, 수용, 감정이입, 책임감과 독립심이 인본주의 부모교육의 기본 원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실성에서는 격려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칭찬은 성격과 관련된 막막한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노력, 성취에 근간하는 것.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심히 하는구나. 색깔을 섞었더니 다른 색깔이 됐네. 열심히 그림을 그리더니 드디어 완성을 했구나.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자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설적인 비판이란 자녀의 행동에만 한정하는 것이 한정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적하는 거죠. 자녀의 성격까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행동에 조금 초점을 주라는 거죠. 또 아이들은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부모는 하찮은 일과 중요한 일을 가르칠 수 있고 하찮은 실수에 대해서는 가볍게 조금 취하는 태도를 좀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바보, 멍청이 등과 같은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자녀를 교육하면서 부모가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나 메시지로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 메시지예요. 우선은 행동을 진술하는 겁니다. 내가 뭐뭐 하면, 그쵸? 그 다음에 감정 진술이에요.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행동이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죠? 결과, 내가 받은 영향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여기 들었는데 너 내 말 안 들려? 청각장애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죠. 자, 어때요? 두 번째, 내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행동 진술한 거예요. 난 무척 기분이 나빠. 감정 진술이죠. 결국 나는 신경을 쓰다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예, 이게 이제 나 전달법이에요. 얘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를 구분해주면서, 그쵸? 내가 이제 느끼는 그 감정들, 내가 화나는 감정들이 뭐 때문인데라는 거를 화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건설적으로 내 화난 것들을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예, 적절하게 훌륭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뭐 남편, 부모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단연적 경청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화를 내면서 사용하는 건 나 전달법이 아니라 너 전달법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과 자녀를 분리하셔야 되고 적절한 시기, 발달 단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시할 경우 더 강력한 나 전달법을 사용하시고 나 전달법이 사용하는 경우 부모는 반영적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녀도 화가 나기 때문에 나 전달법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또 들어야죠. 그쵸? 해결책을 담고 있는 나 전달법은 너 전달법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뭐 해라 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너 전달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은 조금 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건 긍정적 존중인데요. 아동의 질문이나 이야기에 반응할 때 그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이민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녀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들어주라는 거죠. 좀 잘 이렇게 뭔가 포용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자녀의 행동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의 감정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기에도 양가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고 자녀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누구가 나빠 이러면 나빴구나, 기분이 나빴구나, 속상했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데 걔랑 놀고 싶어 이런 마음도 충분히 다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녀라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모든 감정 수용, 행동의 수용 다 수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녀의 감정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감정의 수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쁜 감정, 또 기쁘지 않은 뭐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모든 감정들을 좀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저스 이론에 따르면 자아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이 지각하는 자, 다른 사람이 드러내 보이는 자아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갭이 클수록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적인 자기가 그대로 자기이고 이상적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자기, 이상적인 자기인 거죠. 바라는 자기죠.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가 클수록 적응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신경증으로 발전하고 불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간격은 더욱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저스의 주요 관심사는 자아 간의 일치를 이루는가에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썼다고 해요. 자아 간의 일치를 위해서 긍정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시간, 상황, 장소의 수용 수준의 불일치가 보여요. 부모 간에도 자녀를 향한 어떤 행동들이 누구는 수용이 되고 누구는 수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아이의 식사 예절을 어머니는 수용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식사 예절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이의 식사 행동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어때요? 좀 힘들겠죠. 부모 간의 수용 수준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 또 자녀에 따른 수용 수준의 차이도 있어요. 자녀 A, 자녀 B에 따라서도 또 이게 틀려요. 자녀 A가 게임방을 가요. 자, 얘는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게임을 하니까. 비수용 행위는 좀 적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 B는 얘가 게임방을 가면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수용이에요. 얘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맨날 게임 가서 놀기만 하는데 또 게임을 얘는 맨날 집에서도 게임 하는데 또 게임방을 간대. 이건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자녀에 따라서도 수용 수준의 차이가 나요. 또요, 장소에 따라서 수용 수준의 차이가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다니는 놀이, 이게 집 밖에서는 굉장히 가능하죠. 그쵸? 근데 집 안에 들어오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도 이 수용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수용은 실제 행동이 한계 설정하는 데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 통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고 간단한 말로 반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안할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지를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녀가 행동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안을 분명한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바를 최소한의 일부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도 하지만 수용 범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한계를 좀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감정이입인데요. 자녀의 이제 이 두려움을 보고 부모는 이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의 어떤 두려움을 보면 부모가 이것들을 잘 수신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부호화하는 걸 보면 부호, 주사를 꼭 맞아야 되나요? 그쵸? 피드백을 합니다. 아플까봐 두렵구나. 감정을 수용해 주죠. 자, 예, 그래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단계 보면 자녀의 말이나 얼굴, 표정,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전달해요. 맞아야 돼요. 불안한 모습을 통해서. 자, 2단계는 부모는 자녀가 표현한 단서를 해독해서 자녀의 느낌이나 생각을 피드백해 주는 거죠. 3단계를 보면 자녀는 부모 피드백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표현한다거나 보다 확실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캐치해서 보여주셔야죠. 이게 이제 감정이입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아이의 어떤 부호화를 해석해서 적절하게 이입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에서는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는데요. 수용이 반드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수용이 없는 경청은 안 하셔야 돼요. 시간 제약이 있을 때에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반응하는 말은 시험적이에요. 그쵸? 지나친 반영적 경청의 문제, 잘못된 행동 목표를 강화시키는 경우, 즉각적인 효과의 기대에 어려움, 숨겨진 목적을 가진 반영적 경청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임감과 독립심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분명한 행동의 한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영육 원리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자녀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기술을 익혀야 하고 자녀의 인성이나 성격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부모 자녀 사이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 그 다음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들이 아동 행동 신호를 보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뇌물공세, 빈정대기, 설교하기 등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모델로서 부모 역할을 굉장히 담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체벌보다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노트의 이 부모교육 과정은 15주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15주 동안에 어떤 것들을 익히냐 하면 이야기하기 단계입니다. 일상에서 자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감성 향상 단계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 역지사지의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아이의 어떤 생각들을 잘 캐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자녀의 느낌이 어떤지에 초점을 갖춰보고 아이들이 좋지 않은 기분일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형성 단계입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념들의 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들을 이제 개념 형성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술 익히기 단계입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법, 또 자연스럽게 솔직한 표현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익히는 단계. 그래서 15주 동안의 과정을 부모 교육에 담아서 교육하게 되는 게 기노2의 인본주의 이론에 포함되는 교육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